안녕하세요. 조선산타입니다. 오늘 6월 12일 어, 월요일이고요. 현재 06시 31분. 습도가 점점 올라가네. 18도고요.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소나기가 올 것 같습니다. 기상청 보도에 따르면 오전에 이렇게 그나마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다지만 오후 되면은 예년처럼 기온이 쭉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무진장 더울 거라 그러더라고. 소나기 그냥 쫙쫙 내릴 것 같고, 전형적인 여름이다. 전형적인 여름이다. 이런 날씨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 6개월가량, 6개월가량 플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기계로 얘기하면, 어떤, 플로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생산 설비가 본격적인 제 역할을 하기 전에 샘플보다는 약간 진화되고, 생산보다는 약간 그 리스크를 봐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플로터라고 그러잖아요. 플로터 타입. 지난 6개월 동안 플로터 타입으로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봤어요. 최초에는 상당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방송이 개인 방송이긴 하지만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일기를 안 쓰거든. 일기. 다이어리를 안 쓰다 보니까 어떤 하루하루에 대한 다짐이라든가 그런 느낌이라든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메모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메모, 일상의 메모, 느낌, 뭐 팁 같은 거라든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미팅에 대한 날짜, 막 종합적인 그 데일리에 대한 어떤 소스들을 로우 데이터라고 보여야 되지. 데일리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쓰는 편이에요. N사, 우리 한국에 있는 포털 사이트 쪽에 잘 돼 있잖아.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저는 항상 그거를 취합을 해서 소팅을 해요. 그 메모 내용을 보면서 그때 그 느낌이라든가, 그 꼭 좀 한번 리뷰해야 될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영상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그거예요. 어떤 전날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약간 깊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직접 쓰지 않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긴 영상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퀵 아이디어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내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걸 계속 하고 있었어요. 향후에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음 단계로의 제 개인적인 컨셉은,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약간의 편집, 약간의 편집과 편집 안에 영상과 음악, 약간의 음악들을 좀 넣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고, 주말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빈치라는 툴을 지금 D2를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전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영상들을 다이어리 영상을 하듯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일상의 영상들. 거기에는 내가
내 자신을 세상을 통해서 보는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요약을 해서 그 즐거움이 타인에게도 교차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포커스로 해가지고 좀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그게 어떤 그렇게 뭐 퀄리티가 높지 않은 초보적인 단계의 영상이긴 하지만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초기에. 근데 깜짝 놀랐어. 아빠 영상의 목소리가 좋아서 그거 듣고 저녁에 잠을 잔다는 거야. 수면제철. 아,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냥 우선 넘길 일은 사실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게 수면을 도움을 주든 어떤 개인이 부를 창출하는데 높은 팁을 주는 방송들이 상당히 많잖아, 요즘에. 그런가요?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재산의 부분, 어,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거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높은 지식을 가진 수준의 유튜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수준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50년 동안 살면서 겪었던 내용들에 대한 제 느낌, 물론 그 느낌이라는 게 한 50%, 60% 이상은 제가 진짜 순수하게 경험하면서 느꼈던 느낌들을 어떤 그 사실들, 역사적 사실이나 정치적인 사실이라든가 남이 말하는 어떤 영상에 대한 그 멘트들을 버무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가 지금에 있는 경우예요. 근데 제 의도하고는 틀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지 간에 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게 수면에 도움을 줬다는 건 상당히 좀 어,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방향이 됐다는 게 대단히 어, 대단히 내 개인적으로 이례적으로 저기 주목할 상황이었어요. 아빠 영상 듣고 자 그러는데, 오, 그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잠을 자면서 수면을 도움을 줄 정도의 내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게 사실 영상을 만들었던 것도 있어요. 물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좀 원색적인 내용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욕도 좀 하고, 그죠? 아, 유시아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경희대학교 국문과 나왔었죠, 아마 이분이. 예. 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름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체성에 대한 걸 알았을 때 그 신비감이 감쇄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적어 주셨고, 그 짧은 한 1600자 정도 되잖아요.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가 폰트 한 11 정도로 되면은 1600자 정도 나와요. 1400자? 1200자? 이 정도 나오는데 1200자 내지는 1400자에서 주는 내용은 유시아님 같은 거대한 산맥 같은 경우는 한 권의 책을 읽었을 때에 뽑아져 나오는 삶의 지혜하고 거의
그 퀄리티가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으로, 정량적인 거는 세 페이지 대비 뭐 몇백 페이지가 되지만 이분의 내용은 정성적으로 가야 돼. 세 페이지에서 나오는 1200자 정도의 글자들이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여있는 새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생활을 하다가 새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갖고 탐조회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대요. 탐조회 동아리를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을 가다 보면 너무나 저도 좋아하지만 꽃이라든가 이런 생물들에 대한 너무 신비스러운 느낌이 홀딱 빠져갖고 계속 쳐다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자연의 섭리라는 게 얘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이곳에 놀랍게 피어나 있는 것일까? 누구는 잡초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 신비로움을 지켜보는 사람한테는 또 다른 감흥이 오는 거잖아요. 공원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째제잭 소리를, 귀를 잠깐 열어보세요. 모든 새들의 최소 5가지 이상 종류의 새들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30분만 걸으면.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대. 이 새들이 과연 어떤 새들일까라고 해서 탐조의 동아리에 애써서 힘겹게 가보기도 하고, 생물도감을 그 당시에 두꺼운 생물도감을 펴가면서 그 꽃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했대.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반전이 있어.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청량감 있는 새소리의 존재에 대한 이름을 누군가 지어줬겠죠. 그걸 듣는 순간, 그것과 매치되는 순간 그 새에 대한 신비로움이 마치 만화에 나오면 보면은 있잖아요, 퍽 하고 어떤 신비감이 사라지는 어떤 걸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퍽 하고 사라지더래. 이건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니? 라는 집단 항의가 있는 것처럼 들리더래요. 난 나의 존재로서 그냥 피어져 있는 거야. 계급과 나의 성별과 나의 종류를 뭐하러 쓸데없이 그렇게 적어 놓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처럼 그가 주었던 신비로움을 뺏어가더래. 새소리를 들어도 이거 직박구리구나, 이거 뱁새구나, 이런 생각을 듣는 순간 그 신비감을, 그 이름이 주어지면 계급과 거기에 대한 생태적인 지위라는 게 주어져요. 그러면서 그 꽃과 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은 보려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아카이브에 하나 넣기 위해서 이름을 외우려고 하는 뇌의 작동이 그 순수한 생명체에 대한 신비감을 상쇄시킨다는 얘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손뼉을 딱 치면서 옳다구나. 내가 1200자에 이번 주에 딱 3장, 뭐 몇 권의 책을 예를 들어서 읽는다면, 요 두꺼운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접점 포인트에서 다가오는 것도 하나의 운이지.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 어,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참, 음? 최초로 보는 게 뭐야? 외모잖아, 외모. 외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서 풍기는 체취라든가, 그죠?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억양에 대한 이런 밸런스, 데시벨, 그죠? 맞나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 순수하게 주어지는 정보에서 만약에 풍겨지는 어떤 폼이라든가 그런 게 나하고 맞았어. 정말 좋아 보여. 품격 있어 보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계급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학력이라든가, 어? 그 사람에 대한 거주지라든가, 어? 그런 참고할 만한 정보가 참고가 아니라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순수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 기라고 표현할게요. 그 정보가 그 사람이 주는 순수한 이런 온전한 신비감을 사라지게 만들지 않나요? 유시아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들도 꽃들도 자연은 인간에게 내가 언제 당신한테 나의 이름을 불러줬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불러서 나에 대한 내가 독초이고 내가 약초이고 어? 내가 좋은 냄새를 풍기고 이런 거는 너희들이 지정해 준 거지. 나는 나에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그냥 소중한 가치로서의 하나일 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도 각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모든 계급적인 부분부터 해서 세상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왔죠. 바뀌어져 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고대부터 가지고 왔던 인간만이 가지고 풍기고 있는 그 신비감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모두 사라지는 거야. 과도한 정보 노출.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게 그래도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자역학. 각 원자들이 어느 레벨의 에너지 준위가 되면은 점프를 하고 원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그 물질들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양자역학 아닌가요? 그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중슬러시엄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나 그거 이해하는데 너무나 그 양자역학에 대한 발견과 이해와 학습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있고, 아인슈타인한테 양자역학 설명하는데 아주 힘겨웠고 끝까지 아인슈타인은 그 양자역학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 그게 100여 년 전이에요. 100여 년 전에. 원자가 물질이든 파동이든 빛의 알갱이들이 물질이든 파동이든 간에 어느 슬롯이 지나올 때는 다양한 구조의 띠무늬가 형성이 된다지만 예측이 아니라 결과를 봤을 때는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존에 2000년, 3000년 동안은 그 원인을 파악을 했죠. 아, 이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건 이랬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확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관찰을 통해서 실험 결과가 밝혀진다는, 관찰을 하는데 실험 결과가 바뀐대.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그 부분을 인정하자. 즉, 달이 저기 있는데 내가 관찰을 하면서 달의 위치가 바뀌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너희들은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지금이야 양자역학이 보편화되고 양자역학에 대한 암호화 컴퓨터도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지만, 양자역학처럼 이중술력 앞에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을 미리 보려고 하는 이 관찰을 함으로써 결과값이 바뀐다니까. 즉, 어떤 꽃이라든가 화초, 놀라운 자연의 창조물을 그 신비로움에 취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신비로움을 파헤치려고 하는 쓸데없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 신비감이 파괴되고, 그 신비감이 파괴되면 다행이야. 그걸 더욱더 인간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왜곡된 시선으로 내가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들도 있고, 과도한 어떤 개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내 얘기가 검증된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관찰하는 순간 결과값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고, 그 신비감을 감추고 있는 새소리라든가 꽃이라든가, 길가를 가다가 처음에는 아, 이게 배롱나무구나, 아, 이게 비비추구나, 아, 이게 맹문동이야, 아, 이게 삼나무고, 아, 이게 측백나무야. 지식은 늘어날 수 있으나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생동감 있는 신비감들, 그 이파리 하나하나는 무엇일까? 아, 되게 예사롭지 않네라는 이런 게 이름을 아는 순간 펑 하고 사라지는 거야. 관찰하는 순간, 관찰이라는 건 내가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이름을 알아버리는 순간에 그런 관찰자의 행동이라고 비유했을 때 결과값이 바뀌는 거야. 또 신비감이 뚝 떨어지는 거야. 윤광조 선생이, 난 너무나 기술적으로, 응? 고려 매화청자 같은 거 있잖아요. 청자와 청자와 백자 분청사기라는 게 있잖아. 81년도까지 최고를 구가하는 어떤 젊은 도예 화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거에 다 매너리즘이 빠지고 심각하게, 그리고 정말 자기 생을 어떻게 할에 대해서 고민할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얘긴 그거예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의 그 사전적인 기술적인 정보들이 관찰을 다 해버린 거죠. 관찰을. 응? 다음 단계로 점프업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오늘 하려고는. 다음 단계로 점프업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분청사기를
그 기존의 물레 방식이 아닌 점토를 쭉 펴서 그거를 커트를 한 다음에 벽으로 쌓잖아요. 구워내는 방식은 유사되지만 그 전통적 물레 방식을 뚫고 나가는 어떤 창의성, 어, 막 도감만 쳐다보고 어떤 꽃에 대한 이름을 알려고 노력만 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의 진화가 더 필요하다는 거. 뭐 방법적인 거는 자기가 어떤 측면에서는 찾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가도 윤광조 선생님 몇만 배 이상의 그 자기 고행을 통해서 이제 떡하니 아래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생명에 대한 신비감을 우리가 알고 그 신비감에 숙연해지는 것도 바등바등 사는 거또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는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게 생산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웰던이라는 그런 유명한 20세기의 그 하나의 성지로서 미국에 있는 콩코드라는 주에 있는 웰던 호수를 랜턴 스프링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아주 준비를 해서 딱 미국에 도착을 했대. 지도에 의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 내린 공항에서 30분만 가면 웰던 호수로 콩코드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버스 터미널에 가서 물어봤더니 콩코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콩코드 가려고 하느냐. 동양인이지. 머리가 치렁치렁한. 외모만 딱 봤을 때 신비롭다. 콩코드를 가려고 그래? 웰던호스? 웰던호스는 모르겠고 콩코드 알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뭐 turn left, 뭐 you can 뭐 find 뭐 이렇게 해갖고 버스 터미널에 있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콩코드행 물어보면 반드시 너는 네 목적지를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을 거 아니야. 물어봤어. 뭐 외국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에이전트 비용들이 이제 나오는 순간이야. 근데 콩코드 딱 그랬더니 앞에 있는 직원이 딱 티켓을 딱 주고 탔어. 겨울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 신비로운 20세기 모든 성인들이 와서 법정 스님도 와서 있고 뭐 여러가지 자연주의를 실천한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서구인이 어떤 천한 자본주의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던 것만은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웰던 호수를 썼던 그 사람인데 거기서 수년간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쓴 작품이 있잖아요. 거길 가보겠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장소인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갑자기 눈보라가 막 휙 오는 거야. 막 겨울에 갔지. 근데 눈보라 휙 오더래. 나 그래갖고 30분이니까 뭐 최소한 1시간이면 가겠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3시간, 4시간이 됐는데도 안 되더래. 그래서 콩코드라는 데 딱 도착했대. 근데 영락 없이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콩코드가 아닌 거야. 호수가 장황하게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또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덕수덕거리는 거야. 이 동양인이 보니까 가려고 하는 게 이쪽 콩코드가 아닌 그 터미널에서 30여 분 거리에가 있는 다른 콩코드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있는데 다음날 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가자 해가지고 상당 시간 지연이 돼갖고 다시 뒤로 와서 그 자리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잔 게 아니라 콩코드에 있는 그 웰던 호수까지 가서 그 근처에서 숙소를 어떻게 이제 마련해보자. 그냥 무작정 또 갔대. 뭐 10시간 이상이 지연이 된 거지. 애초에 생각했던 짧은 시간에서 벌어졌던 것보다 10시간 이상을 지연이 된 거야. 보통 때 같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뭐 이만저만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니요. 그 신비로운 웰던 호수를 가야 돼. 갔어. 30분 만에 갔어. 자기가 상상했던 뭐 그런 호수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늦은 시각인데 숙박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걸었대. 너무 감격스러워서. 먼 이국 땅에서 미국에 있는 호수 하나 보겠다고 갔어. 근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야. 와, 이곳이 그가 모든 걸 버려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서 학력과 국적과 뭐 재산 등은 다 내려놓으면서 이 숲속에서 삶을 노래했던 글들을 쓴 사람 이곳이구나. 그래서 호수를 걷고 있는데 저기서 한 노인이 있더래. 근데 그 노인을 만났는데 이게 또 귀인이었던 거야. 그러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감명 깊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친구처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얘기를 나눠왔대. 그리고 그가 곧 암에 걸려서 암 환자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그가 이제 숙박을 제공을 해주겠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그래서 며칠간을 거기서 있었대. 좋은 친구로서 좋은 영감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지름길만이, 그러니까 어떤 짧고 이쁜 길만이, 정해진 길만이 인생의 지름길은 아니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콩코드가 다른 콩코드로 가서 만약에 오자마자 그 30분 직행으로 해가지고 딱딱딱 일정이 나왔었다라면은 그 여정 속에 나오는 그 재미라든가 그런 사연들은 볼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근데 유시아님이 그러는 거야. 나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돌아왔다지만 결국 내 인생에서는 그 돌아온 시간은 결국적으로는 내가 삶의 지혜와 친구를 얻기 위한 지름길이었다. 지름길이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따로 이제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터벌하게 랜덤하게 이제 방송을 하도록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들을 모아서 그거를 나중에 편집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해서 어떤 정해진 룰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을 하도록 했는데, 방송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하지만 저는 계속 데일리 영상은 저는 이제 길기 쓰듯이 계속 할 예정이고요. 방송은 이제 그런 데일리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시간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비가 갑자기 내릴 수도 있으니까 우산, 어디 외출할 일이 있으면 우산도 한번 가져가 보시고 세상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놓고 그 신비로움 마디마디
착각들을 한번 관찰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